여러분,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 딸 소피아가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작은 도시락 하나가 학교 전체의 급식 문화를 바꿔버렸어요. 처음엔 그저 가벼운 해프닝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정말 몰랐어요. 미국의 학교 급식 문화를 바꿔버린 도시락에 담긴 음식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좋아요 버튼에 힘을 얻어 비디오를 재생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자베스입니다. 영국 맨체스터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현재 남편 민준과 결혼의 가정을 꾸리고 있어요. 민준은 한국에서 태어나 성장한 후 유학생으로 영국에 와서 대학을 다녔어요. 저는 그때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간 모임에서 민준을 처음 만났어요. 우리는 서로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며 금방 친해졌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잘 몰랐지만 민준은 한국과 영국을 비교해가며 흥미로운 이야기를 많이 들려줬어요. 자연스럽게 만남이 이어졌고 결국 우리는 결혼을 결심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맨체스터에서 함께 살면서 맞벌이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사랑스러운 딸 소피아가 있어요. 하지만 맞벌이를 하다 보니 소피아의 등하교를 챙기는 일이 쉽지 않았어요. 다행히 남편의 여동생 지윤이 가까이 살고 있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지윤은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대학을 다니던 중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유학 온 영국인 데이비드를 만나게 되었어요. 데이비드는 대학 시절부터 아시아 문화에 관심이 많았고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신청했어요. 처음에는 언어 장벽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한국 생활을 하면서 점차 적응해 나갔어요. 그러던 중 대학 수업에서 지윤을 만나게 되었죠. 두 사람은 금세 가까워졌어요. 데이비드는 지윤에게 한국어를 배우며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지윤은 데이비드에게 한국에서의 생활을 도와주면서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했어요. 몇 년간 연애를 이어가던 두 사람은 결국 결혼을 결심했고 데이비드는 유학을 마친 후 지윤과 함께 영국으로 돌아와 맨체스터에 정착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같은 도시에 살게 된 덕분에 우리는 서로 의지하며 생활하게 되었어요. 특히 지윤은 저와 남편이 바쁠 때마다 소피아의 등하교를 도와주었어요. 언니, 걱정하지 마세요. 소피아랑 보내는 시간이 저한테도 좋아요. 집에서 할 것도 없는 가정주부인데 오히려 제가 고마운데요. 그렇게 소피아는 고모와 더욱 친해졌어요. 지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한국 문화에도 자연스럽게 노출되었죠. 하지만 이 일이 단순한 가족 간의 친밀함을 넘어 학교 전체의 분위기를 바꿔놓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어느 날 소피아가 다니는 학교에서 체육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하지만 저와 남편은 회사에 출근을 해야 했기에 소피아의 체육대회에 참석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언제나처럼 지윤에게 소피아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지윤, 정말 미안해. 학부모가 꼭 참석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 대신 소피아와 체육대회에 갈 수 있겠어? 지윤은 너무 좋다며 흔쾌히 받아들였어요. 그럼요. 저도 미국 학교 체육대회를 구경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대신 가서 소피아를 열심히 응원할게요. 그렇게 저는 지윤에게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소피아를 부탁하고 다음날 민준과 함께 출근을 했어요. 그날 저녁 퇴근하고 집에 들어서자 거실에서 소피아와 지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소피아는 지윤 곁에 꼭 붙어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간식과 주스가 놓여 있었어요. 두 사람은 저를 보자마자 밝은 얼굴로 인사를 했어요. 엄마, 오늘 체육대회에서 대박 사건이 있었어요. 소피아는 반짝이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손을 잡아 끌었어요. 저는 웃으며 가방을 내려놓고 소피아 옆에 앉았어요. 그래?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신났어? 엄마가 못 와서 아쉬웠지만 고모랑 진짜 재미있게 놀았어요. 근데 제일 놀라운 건요. 소피아는 한껏 기대에 찬 표정으로 지윤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어요. 고모가 학부모 달리기에 나갔는데 엄청 빨리 달려서 우리 팀이 이겼어요. 친구들이 다 놀랐어요. 저는 의외라는 듯 지윤을 바라봤어요. 평소에 운동을 좋아하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잘 달리는 줄은 몰랐거든요. 지윤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손을 내저었어요. 에이, 그냥 어릴 때 운동 좀 했던 게 도움이 된 것뿐이에요. 하지만 소피아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반박했어요. 아니에요. 진짜 빨랐어요.
다른 부모님들은 다 뒤처졌는데 고모는 혼자 막 앞서 나가셨다니까요. 친구들이 다 박수치고 환호했어요. 저는 웃음이 터졌어요. 와, 우리 지훈 덕분에 소피아 반이 우승했구나. 그럼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시려다가 소피아의 들뜬 표정에 다시 컵을 내려놓았어요. 또 무슨 일이 있었어? 고모가 김밥을 싸오셨는데 친구들이랑 나눠 먹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다 김밥에 완전 빠져버렸어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김밥, 한식에 대해 조금은 알고 있었지만 김밥은 처음 들어보는 음식이었어요. 지훈이 웃으며 설명을 덧붙였어요. 네, 간단한 한국 음식이에요. 밥이랑 다양한 재료를 김으로 말아서 한 입 크기로 썰어 먹는 거죠. 소피아가 좋아할 것 같아서 싸줬는데 예상보다 반응이 너무 뜨거웠어요. 소피아는 팔짝팔짝 뛰며 흥분했어요. 맞아요. 친구들이 처음에는 이게 뭐야? 하고 신기해했어요. 근데 한 입 먹더니 다들 너무 맛있다고 난리였어요. 엠마는 저한테 자기 간식이랑 바꿔 먹자고까지 했다니까요. 저는 놀라며 지훈을 바라봤어요. 진짜야? 다들 잘 먹었어? 네. 소피아가 친구들이랑 나눠 먹었는데 다들 맛있다고 더 달라고 하더라고요. 다음엔 좀 더 많이 싸줘야겠어요. 저는 빵 터졌어요. 그래서 소피아는 점심을 제대로 먹긴 했어. 소피아는 장난기 어린 표정으로 웃었어요. 사실 좀 부족했어요. 근데 엠마랑 루카스가 자기 간식도 나눠줬어요. 친구들이 너무 좋아해서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훈훈해졌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어요. 낯선 음식이라는 이유로 혹시라도 학교에서 문제 삼지는 않을까 싶었거든요. 친구들이 그렇게 좋아했다니 다행이긴 한데 혹시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진 않았어? 소피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오히려 선생님도 신기해하셨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저보고 새로운 별명까지 지어줬어요. 저는 궁금해서 눈을 깜빡였어요. 별명? 김밥이 김밥을 가져온 소피아라고 해서요. 저는 깔깔 웃음을 터뜨렸어요. 지훈도 따라 웃으며 말했어요. 진짜 별명 잘 지었네. 다음에 도시락 쌀 때 킴밥이라고 이름 써서 줄까? 소피아는 신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그러면 친구들이 더 좋아할 거예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소피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이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럼 엄마, 다음에 고모랑 같이 김밥 만들어 봐요. 엄마도 해보면 재미있을 거예요. 저는 지훈을 쳐다봤어요. 지훈은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좋죠? 언니도 김밥 한번 배워 보실래요? 저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한번 배워볼까? 그날 저녁, 저는 소피아와 지훈이 들려준 이야기를 떠올리며 문득 생각했어요. 아이들은 좋아하는 음식이 생기면 친구들과 나누고 새로운 것을 즐겁게 받아들이는구나. 김밥을 처음 본 친구들도 호기심을 갖고 맛을 보았고 금세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 작은 도시락 하나가 소피아와 친구들에게 이렇게 신나는 추억을 만들어줄 줄은 몰랐습니다. 소피아는 킴밥이라는 별명을 얻고 지훈이 가끔씩 싸주는 김밥을 들고 가서 친구들과 즐겁게 점심시간을 보냈어요. 친구들에게 김밥을 가져왔다고 소피아가 말할 때면 친구들이 소피아에게 달려와 같이 맛보며 즐거워했고 선생님도 호기심을 보이셨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학부모들 사이에서 김밥 이야기가 오르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관심이었어요. 소피아가 가끔 가져오는 도시락이 맛있다고 아이가 계속 얘기를 해요. 우리 애는 제가 한국인도 아닌데 계속 만들어 달라고 조릅니다. 어디서 사 먹을 수 있는 음식인가요? 하지만 관심이 깊어질수록 불만 섞인 목소리도 들리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집에서 갑자기 김밥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김밥이 대체 무슨 음식인가요? 우리 애도 김밥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건강에 좋은 음식인가요? 너무 짜거나 기름지진 않나요? 학교 급식은 영국 아이들의 영양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건데 다른 음식이 자꾸 유행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작은 불편함이 커지면서 일부 학부모들은 학교에 직접 문의 전화를 넣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이가 급식 대신 다른 음식을 먹고 온다고 하는데 혹시 점심시간에 급식 외의 음식을 먹는 게 허용되나요? 학교에서 제공되는 음식이 아닌
출처가 불분명한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이 위생적으로 안전한가요? 어느새 김밥은 단순한 인기 음식이 아니라 학부모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는 주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학부모 회의가 열린다는 공지가 왔어요. 그리고 그 회의의 주요 안건 중 하나가 급식 외의 음식 섭취 및 공유에 대한 논의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순간 김밥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직장에서 일찍 나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회의장에 도착하자마자 김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요즘 아이들이 급식 대신 외부 음식을 먹고 있어요. 저는 이게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희 아이도 갑자기 김밥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이게 영양학적으로 괜찮은 음식인지도 모르겠고 아이가 새로운 음식에 너무 집착하는 게 걱정돼요. 게다가 점심시간에 급식은 먹지 않고 특정 음식만 먹으면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어려울 수도 있지 않나요? 처음에는 김밥에 대한 단순한 우려였지만 점점 논의가 격해지기 시작했어요. 사실 전 김밥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아이가 갑자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 우리 아이도 김밥을 먹었다고 하는데 학교에서 급식 외의 음식 섭취를 좀 더 엄격히 관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조용히 이야기를 듣고 있었지만 점점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그때 한 학부모가 저를 향해 직접 질문을 했어요. 엘리자베스, 소피아가 김밥이라는 음식을 자주 가져온다고 들었어요. 그걸 직접 만드신 건가요? 저는 당황하지 않으려고 차분하게 답했어요. 아니요. 제 시누이가 만들어준 거예요. 한국에서 도시락용으로 간편하게 만드는 음식이지만 재료는 우리가 평소에 먹는 것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학부모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음식이 아이들 사이에서 너무 유행하는 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회의가 끝나갈 무렵 학교 관계자가 나서서 입장을 밝혔어요. 현재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측에서도 급식과 관련된 부분을 좀 더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 요청하시면 김밥이 어떤 음식인지에 대한 정보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회의는 끝이 났어요. 하지만 저는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집에 돌아와 지윤에게 연락했고 소피아의 학교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 당분간 김밥을 싸서 보내는 것은 피하는 게 좋겠다고 했죠. 그러자 지윤은 되려 제게 신경 쓰이게 해서 미안하다고 말하며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돕겠다고 했죠. 그리고 며칠 후 학교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안녕하세요, 엘리자베스님. 저는 소피아가 다니는 학교의 급식 영양사 마가렛 윌슨입니다. 저는 순간 김밥과 관련해서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려고 연락이 온 듯한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가렛. 무슨 일이신가요? 소피아가 가져온 김밥에 대해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의견이 많이 오가고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혹시 직접 한번 뵙고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당황했지만 마가렛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친절했어요. 네, 물론이죠. 언제 찾아뵈면 될까요? 내일 방과 후에 시간이 괜찮으실까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소피아의 고모님도 함께 오셨으면 좋겠어요. 김밥을 직접 만들어 주신 분이시니까요.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지윤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지윤, 학교에서 김밥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데 혹시 내일 같이 가 줄 수 있어? 지윤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요. 당연히 가야죠. 김밥이 무슨 큰일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좋은 대화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지윤의 긍정적인 태도에 안도하며 다음날 학교로 향할 준비를 했어요. 다음날 저녁, 저는 퇴근을 하고 지윤을 만나서 함께 학교로 향했어요. 교무실에 도착하니 급식 영양사 마가렛 윌슨과 교장 선생님, 그리고 몇몇 교직원들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마가렛은 우리를 따뜻하게 반겨주었어요. 엘리자베스, 지윤, 이렇게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김밥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학부모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지윤은 밝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밥이 이렇게 큰 화제가 될 줄은 몰랐어요. 마가렛은 차를 한 잔 따라주며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사실 저도 김밥에 대해 잘 몰랐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길래 직접 조사를 해봤어요. 김밥은 영양 균형이 잘 맞춰진 음식이더군요.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서 급식 메뉴로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와 지우는 서로 눈을 마주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급식 메뉴로요? 마가렛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어요. 네. 하지만 몇몇 학부모님들은 여전히 우려를 표하고 계세요. 특히 학교 급식 외의 음식이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김밥을 공식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한번 직접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지우는 잠시 고민하더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히요. 김밥이 얼마나 간단하면서도 건강한 음식인지 직접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우리는 일주일 뒤 학교 주방에서 김밥을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며칠 후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학부모들에게 안내문을 보냈어요. 학교 급식 외의 음식에 관한 안내문. 최근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 김밥에 대해 학교 영양팀이 영양적 가치를 검토한 결과 건강한 식단의 일부로 충분히 고려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밥을 포함한 다양한 요리를 학교 급식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급식팀과 학부모님들이 함께 김밥을 직접 만들어서 먹어보는 시연회를 가질 예정이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이 안내문이 나간 후에도 몇몇 학부모들은 여전히 반발했어요. 학교에서 왜 갑자기 한국 음식을 급식에 넣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 아이는 영국 음식을 먹으며 자라길 바랍니다. 이러다 급식이 전부 외국 음식으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회의 때 반대 의견을 냈던 클레어라는 학부모 대표는 공개적으로 학교에 항의까지 했어요. 저는 제 아이가 낯선 음식에 익숙해지는 걸 강요받고 싶지 않아요. 급식은 모든 아이들에게 익숙한 음식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교장 선생님과 마가렛 선생님은 한식에 대한 편견을 지우고자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김밥 시연회를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주말 아침 지훈과 저는 학교 주방으로 갔어요. 이미 몇몇 학부모들과 교직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마가렛과 급식팀도 함께 있었고 교장 선생님도 참석해 주셨어요. 오늘은 김밥이 어떤 음식인지 직접 보고 맛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지훈이 준비한 재료들을 하나씩 꺼내며 설명했어요. 김밥은 아주 간단한 음식이에요. 밥, 김, 그리고 채소, 계란, 햄 같은 재료가 들어가요. 건강하고 무엇보다 만들기가 쉬워요. 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학부모들은 처음엔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어요. 하지만 지훈이 시범을 보이며 한 줄씩 김밥을 말기 시작하자 몇몇 학부모들이 조심스럽게 따라 하기 시작했어요. 클레어 역시 팔짱을 낀 채 거리를 두고 있었지만 주방에서 나는 고소한 참기름 냄새를 맡으며 조금씩 관심을 보였어요. 이거 보기보다 간단하네요. 마가렛이 먼저 한 조각을 맛보더니 감탄했어요. 이거 정말 맛있네요. 신선하고 짜지도 않아요. 다른 학부모들도 조심스럽게 김밥을 한 조각씩 집어 들었어요. 생각보다 부드럽고 맛있어요. 아이들이 왜 좋아하는지 알 것 같네요. 그때 클레어도 한 조각을 집어들고 천천히 한 입을 베어 물었어요. 순간 그녀의 표정이 살짝 변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요. 그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김밥 시연회가 성공적으로 끝난 후 학교 급식팀과 영양사 마가렛은 정식으로 제안을 했어요. 김밥이 아이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은 만큼 한 달에 한 번 한식의 날을 정해서 한국의 다양한 요리를 급식으로 제공하면 어떨까요? 교장 선생님도 긍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입니다. 한국 음식이 이렇게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단이라는 걸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대다수의 학부모들이 영양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새로운 문화의 음식을 아이들이 맛보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클레어도 고민 끝에 말을 꺼냈습니다. 영양학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맛까지 챙기는 김밥과 같은 음식으로 메뉴를 구성한다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네요. 그렇게 해서 학교는 한 달에 한 번 한식의 날을 정식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했어요. 메뉴는 김밥, 불고기, 김치볶음밥, 잡채, 삼계탕 등 많은 음식이 소개되었습니다. 메뉴 결정을 할 때는 마가렛 선생님과 지훈이 같이 의논하여 메뉴를 선정하고
아이들이 먹기 편하게 조리해서 제공을 했습니다. 아이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고 어느새 소피아의 학교에 이렇게 한식의 날이 계속 이어지면서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한식에 익숙해졌어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한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우리 아이가 김치볶음밥을 먹고 와서 집에서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한식이 생각보다 건강하고 맛있다고 하니 저도 한번 배워봐야겠어요. 이제 한식은 더 이상 낯선 음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많은 아이들이 기다리는 특별한 급식의 날이 되었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식의 날이 학교에서 점점 자리 잡아가면서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흥미로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몇몇 학부모들이 학교 측에 제안을 해온 거예요. 한식의 날이 이렇게 좋은 반응을 얻었잖아요. 저희도 우리 고향의 음식을 아이들에게 소개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렇게 한식의 날은 또 다른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 아들이 한식의 날을 너무 좋아해서 집에서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저도 제 고향 음식을 아이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어요. 맞아요. 저희 가족은 인도계인데 우리 아이도 인도 음식이 급식으로 나오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한식의 날이 이렇게 성공적인데 다양한 문화권의 음식도 아이들에게 경험할 기회를 주면 좋지 않을까요? 이런 의견이 하나둘 모이면서 학교 급식팀과 영양사 마가렛은 새로운 제안을 하게 되었어요. 한식의 날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이를 확장해 다문화 급식의 날을 운영해 보면 어떨까요? 한 달에 한 번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소개하는 날을 만드는 겁니다. 교장 선생님도 이 아이디어에 크게 공감했어요. 우리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나라에 살고 있어요. 학생들이 여러 나라의 음식을 경험하는 건 훌륭한 교육이 될 겁니다. 학부모님들이 직접 참여해서 요리를 소개하는 방식도 좋겠네요. 그렇게 해서 한식의 날은 다문화 급식의 날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 다문화 급식의 날은 인도 음식을 소개하는 날이었어요. 학교의 인도계 학부모들이 직접 참여해 치킨 커리와 난을 준비했어요. 이건 인도의 대표적인 음식이에요. 치킨을 향신료와 함께 천천히 익혀 만든 요리죠. 아이들은 처음엔 강한 향에 놀라는 듯 했지만 한 입 맛보곤 반응이 달라졌어요. 오, 살짝 매콤한데 난이랑 같이 먹으니까 완전 맛있어요. 그 다음 달에는 이탈리아의 파스타와 브루스케타, 그리고 중동의 팔라펠과 후무스 같은 음식들도 소개되었어요. 아이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새로운 음식이 나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어요. 소피아도 다문화 급식의 날을 무척 좋아했어요. 엄마, 다음에는 어느 나라 음식이 나올까요? 이제 학교 점심시간이 너무 기대돼요. 그런데 변화는 학교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어느새 우리 가족의 식탁도 점점 바뀌어 가고 있었어요. 처음엔 지훈이 김밥을 싸주면서 시작된 한식 열풍이었지만 점점 다양한 한국 요리를 집에서도 시도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한식이 낯설었던 저도 점점 익숙해졌어요. 민준이 요리를 할 때 옆에서 도와주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식 조리법을 배우게 되었어요. 여보, 한식이 없으면 허전하지 않아요? 그러게 한국 음식을 영국에서 먹어볼 수나 있을까 걱정했는데 자기 덕분에 많이 먹게 돼서 너무 행복해. 소피아도 한국 음식을 자연스럽게 즐기게 되었고 가족 식탁에도 다양한 변화가 생겼어요. 어느 날 소피아가 학교에서 돌아와 말했어요. 엄마,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다가 알았는데 우리가 서로의 음식을 나누는 게 단순히 맛있는 걸 먹는 것만이 아니래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그 음식이 어떤 나라에서 왜 만들어졌고 사람들은 어떻게 먹는지 알게 되면 그 나라에 대해서 더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도 김밥을 친구들에게 소개하면서 한국 문화를 알릴 수 있었잖아요. 저는 소피아가 이런 깊은 생각을 했다는 게 놀랍고도 자랑스러웠어요. 맞아. 음식은 단순한 한 끼 식사가 아니라 문화를 배우고 나누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도 있어. 소피아는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엄마, 다음에 소개할 새로운 한국 음식에는 뭐가 있을까요? 친구들에게 또 소개해 줄 수 있도록요. 저와 지윤, 그리고 민주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떡볶이는 어떨까요? 아니면 비빔밥. 와, 떡볶이는 뭐예요? 한국에서 간식으로 먹는 매콤한 요리야. 친구들이 매운 걸 잘 먹을지 모르겠지만 덜 맵게 만들면 되겠죠?
우리는 소피아의 초롱초롱한 눈을 보며 모두 한바구음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음식 문화 나눔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도시락 하나로 시작된 변화였지만 이제는 학교 전체 그리고 우리 가족의 생활 속 깊이 자리 잡게 되었죠. 한 나라의 음식이 누군가에게는 낯선 경험일 수 있지만 그걸 나누고 즐기는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를 더 이해하고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소피아는 여전히 킴밥이라고 불리며 친구들에게 김밥을 좋아하는 아이로 알려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김밥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함께 즐기고 나누는 아이로 성장하고 있었죠. 이 작은 변화를 시작하게 된 소피아와 지윤, 그리고 우리 가족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창밖을 보니 오늘따라 하늘이 더 맑고 푸르게 보였어요. 마치 앞으로 펼쳐질 더 많은 새로운 경험을 기대하라는 듯이요.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한국에 직접 여행을 가서 한국 음식을 맛보고 싶네요. 우리 가족과 지은네 가족이 다 같이 한국으로 여행 가는 날짜를 잡아봐야겠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의 음식이 이렇게까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놀랍습니다. 여러분이 추천하는 한국의 음식을 댓글로 남겨 감동 비디오의 마지막을 장식해주세요. 오늘의 비디오가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국의 한 다큐멘터리 편집실에서 최근 한국을 경험한 다큐멘터리 감독이 영상을 편집하는데요. 그런데 한국에서 촬영한 영상들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버튼에 힘을 얻어 비디오를 재생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태사입니다. 32살의 다큐멘터리 감독이고 영국에서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조명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을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 위해 직접 한국으로 향했어요. 한국은 몇십 년 만에 세계적인 경제 성장을 이뤄낸 나라죠. 과거 전쟁의 폐허에서 출발해 이제는 기술 강국, 문화 강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초고속 인터넷, 스마트폰 혁신, K-팝, K-드라마까지 많은 서구인들이 한국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들이죠. 하지만 저는 이 모든 발전의 이면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고층 빌딩, 정리된 도로, 빛나는 네온 사인. 마치 뉴욕이나 런던과도 견줄 수 있을 만큼 현대적인 도시였어요.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속도였습니다. 절차가 빠르고 효율적이었어요. 공항 내 곳곳에 배치된 무인 시스템과 자동화된 안내 기기들은 미래 도시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들게 했죠.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 도심으로 향하면서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마주한 서울은 그야말로 혁신 그 자체였어요. 빌딩마다 커다란 전광판이 걸려 있었고 그곳에서는 최신 K-팝 뮤직비디오가 끊임없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번화한 거리에는 사람들이 가득했고 심지어 늦은 밤에도 카페와 편의점이 활기를 띠고 있었어요. 한국의 발전상을 담아내기 위해 주요 지역들을 촬영하며 다녔습니다. 강남의 초고층 빌딩들, 빠르게 움직이는 대중교통 시스템, 도심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첨단 기술들, 모든 것이 제가 기대했던 혁신적인 한국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촬영을 하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장면들이 카메라에 계속 담겼습니다. 지하철에서 젊은 사람들이 노인이 타면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 시장에서 상인이 물건을 사는 손님에게 덤을 얹어주는 장면, 편의점에서 손님이 계산을 마치고 점원에게 가볍게 인사를 건네고 나가는 모습까지 런던이나 뉴욕에서는 보기 어려운 장면들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친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계속 반복되니까 단순한 개인의 예의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에 깔린 문화적 특성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게 단순한 친절일까? 아니면 한국인들만의 어떤 독특한 정서일까? 그때 문득 다른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도시는 이렇게 발전했는데 시골의 모습은 어떨까? 런던이나 뉴욕에서도 도심과 시골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일까요? 도시의 발전을 보여주는 것만큼이나 한국의 또 다른 면을 조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한국의 시골 지역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강화도라는 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비교적 가까운 섬이지만 아직 전통적인 농촌의 모습이 남아있다고 했어요. 도시와 시골의 차이를 직접 확인해 보기 위해 강화도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강화도에 도착한 날, 하늘이 흐려 있었습니다. 시골길을 따라 걸으며 카메라를 들고 풍경을 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시골이라고 하면 오래된 건물들과 낙후된 도로를 떠올렸는데 이곳은 깔끔하고 정돈된 마을이었어요. 전통 한옥과 현대식 주택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고 사람들의 표정도 밝았습니다. 하지만 촬영을 하던 중 갑자기 비가 쏟아졌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비도 챙기지 않았고 카메라와 장비들이 모두 젖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급하게 비를 피할 곳을 찾고 있었는데 그때 한 노파가 다가왔어요. 손에는 작은 우산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제 머리 위로 우산을 씌워 주었어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런던에서는 낯선 사람이 갑자기 다가와 우산을 씌워주는 일이 흔하지 않아요. 저는 얼떨결에 고맙다는 말을 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괜찮아요? 한국어로 말했지만 그녀는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급하게 번역기를 꺼내 들고 몇 마디를 입력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비가 갑자기 와서 당황했어요. 번역기가 한국어로 음성을 내보내자 노파는 빙긋 웃으며 손짓을 했습니다. 그녀가 가리킨 곳은 가까운 한옥이었어요. 그리고 따라오라는 듯 몸짓을 했죠. 순간 고민이 됐습니다. 낯선 사람이 갑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상황이라니. 런던에서는 쉽게 따라가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의 따뜻한 미소를 보니 이상하게도 경계심이 풀렸어요. 젖은 촬영 장비를 챙겨 들고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한옥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은한 나무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바깥에서는 여전히 빗소리가 들렸지만 집 안은 조용하고 아늑했어요. 방 안은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오래된 듯하지만 깔끔하게 관리된 가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바닥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기운이 몸을 감싸자 한숨 돌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정순 할머니는 제 젖은 옷을 가리키며 뭐라고 하셨습니다. 말은 알아듣지 못했지만 갈아입으라는 뜻이라는 건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그러더니 방으로 사라졌다가 깨끗하게 개어놓은 옷을 가져와 건넸습니다. 예상치 못한 친절에 당황했지만 비에 흠뻑 젖은 상태로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번역기를 통해 말을 전하자 정순 할머니는 빙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손짓을 하며 저를 욕실 쪽으로 안내하셨어요. 샤워하라는 뜻인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정순 할머니는 알아들으셨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감사 인사를 하고 욕실로 향했어요. 욕실 안은 생각보다 현대식이었습니다. 수건과 세면도구도 잘 정리되어 있었어요. 따뜻한 물을 맞으며 흠뻑 젖은 몸을 씻어내니 긴장이 풀리는 듯했습니다. 촬영 장비를 들고 하루 종일 움직이느라 피곤했는데 이 순간만큼은 온전히 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샤워를 마치고 나와 방에서 마른 옷으로 갈아입은 뒤 거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 남성이 정순 할머니와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익숙한 영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호라고 합니다. 유창한 발음에 순간 놀랐어요. 할머니께서 외국인을 집에 초대하셨다고 해서 왔어요. 혹시라도 의사소통이 어려우실까 봐요. 그제야 이해됐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저를 위해 영어를 할 줄 아는 이웃을 불러오셨던 거예요. 저를 배려하기 위해 일부러 신경 쓰셨다는 걸 깨닫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렇게까지 신경 써 주실 줄 몰랐어요. 그냥 우산만 씌워주셔도 충분히 감사했을 텐데요. 진호는 웃으며 정순 할머니를 바라보더니 그녀의 말을 통역해 주었습니다. 비 맞고 서 있는 걸 보니 걱정됐대요. 어차피 혼자 계시니까 같이 저녁이라도 먹으면 좋겠다고 하시네요.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과 식사를 한다는 게 어색할 수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국의 따뜻한 정서를 조금 더 가까이서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정순 할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게 됐어요. 된장국과 밥, 그리고 몇 가지 반찬이 식탁 위에 올려졌습니다. 정갈하게 차려진 음식에서 정성이 느껴졌어요. 한 숟가락 떠먹어 보니 구수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네요.
직접 만드신 건가요? 진호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할머니께서 직접 담근 된장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이런 음식을 먹고 자라죠. 저는 감탄하며 한 숟가락을 더 떠먹었습니다.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그 속에 어떤 전통과 문화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식사를 마친 후 정순 할머니는 작은 컵을 가져와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컵 안에는 진한 갈색 액체가 담겨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셨는데 예상과는 다른 맛이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달고 부드러운데요. 진호가 컵을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한국식 믹스커피예요. 달달해서 피곤할 때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 달콤한 커피가 사람들의 피로를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게 이해됐어요. 그러던 중 정순 할머니가 또다시 말을 건넸고 진호가 통역해 주었습니다. 비도 오는데 여기서 자고 가래요. 내일 아침에 움직여도 되지 않냐고요. 저는 순간 고민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오늘 밤 서울로 돌아가야 했어요. 하지만 비는 여전히 그칠 기미가 없었고 이미 밤이 깊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조금 더 머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진호도 거들었습니다. 이런 날씨엔 이동하기 힘드실 거예요. 편하게 쉬다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결국 저는 정순 할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옥 안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서울에서의 하루하루는 빠르게 흘러갔어요. 빌딩 숲 사이에서 촬영하며 발전한 한국을 담으려고 했죠. 하지만 이곳 강화도에서는 전혀 다른 한국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도시와 시골의 차이가 너무 크다. 어느 쪽이 진짜 한국의 모습일까? 이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한옥 창문 사이로 스며들면서 방 안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어젯밤까지 들리던 빗소리는 어느새 사라지고 대신 새소리와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조용한 아침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이불을 정리한 뒤 방문을 열자 부엌 쪽에서 바쁜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마당에서 갓 딴 채소를 다듬고 계셨어요.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손짓하셨습니다. 잘 잤어요? 그 순간 귀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벌써 일어나셨네요. 뒤를 돌아보니 진호가 거실에서 믹스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여유로운 표정으로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저를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어요. 잘 주무셨어요? 네, 정말 푹 잤어요. 방바닥이 따뜻해서 그런지 오랜만에 깊이 잠든 것 같아요. 진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온돌이에요. 한국 전통 난방 방식인데 바닥을 따뜻하게 해서 집 전체를 훈훈하게 만들죠. 온돌이라는 말을 직접 들으니 신기했습니다. 서구권에서는 주로 보일러나 전기 히터로 실내를 따뜻하게 하지만 한국은 바닥에서 열이 올라오는 방식이었어요. 바닥을 데우는 난방법이 오랜 세월 이어져 왔다니 한국인들의 생활 방식이 집 구조에도 깊이 반영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어느새 아침 식사를 차려놓으셨습니다. 밥과 국, 그리고 간단한 반찬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어요. 어제 저녁 식사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생선구이와 나물 반찬이 곁들여져 있었습니다. 아침 먹고 가요. 진호가 정순 할머니의 말을 통역해 주자 저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식탁에 앉아 젓가락을 들고 반찬을 하나씩 맛보았습니다. 짜지 않고 담백한 맛이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갓 구운 생선은 바삭하면서도 속이 촉촉해 입안에서 부드럽게 풀어졌습니다. 이 생선 정말 맛있어요. 한국에서는 아침에 생선을 자주 먹나요? 진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지역마다 다르긴 한데 특히 시골에서는 이렇게 생선을 구워 먹거나 나물 반찬을 많이 곁들여요. 저는 감탄하며 한 조각 더 집어들었습니다. 서양에서는 주로 아침 식사로 빵이나 시리얼을 먹는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균형 잡힌 식단을 즐긴다는 점이 흥미로웠어요. 식사를 마친 뒤 진호와 함께 마당을 거닐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을 풍경을 둘러보며 한국의 도시와 시골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어요. 서울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네요. 제가 말하자 진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죠? 서울은 바쁘고 치열한 느낌이 강한데 여기는 좀 더 느긋하고 서로 챙겨주는 분위기가 남아 있어요. 강화도의 마을 분위기는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전통적인 시골 마을이지만 사람들은 서로의 안부를 묻고 자연스럽게 도와주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서울에서는 서로 바쁘게 움직이며 자신의 일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는데 이곳에서는 인간적인 온기가 더 짙게 느껴졌습니다. 도시와 시골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니 어느 쪽이 진짜 한국의 모습일까? 이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답을 찾기도 전에 뜻밖의 연락이 오게 되면서 저의 고민은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됐습니다. 제작사에서 연락이 와서 촬영 일정을 앞당겼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최종 제출 기한이 줄어들었고 저는 어쩔 수 없이 황급히 서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 다시 촬영에 집중했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지하철역에서는 바쁘게 걸음을 옮기는 사람들, 도로 위에서는 끊임없이 신호를 기다리는 차량들, 회사 건물 안에서는 늦은 시간까지 환하게 켜진 불빛들까지 서울의 풍경은 혁신과 경쟁이 공존하는 모습이었어요. 며칠 전까지 강화도의 조용한 마을에서 정순 할머니와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곳에서는 서로 인사를 건네고 얼굴을 마주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당연했어요. 하지만 서울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걷고 서로에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도시와 시골의 차이가 이렇게 클 줄이야 마음속으로 계속 비교하게 됐어요. 어느 것이 진짜 한국의 모습인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해외에 있는 제작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촬영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화상회의였어요. 저는 강화도에서 촬영한 장면 일부를 편집해 보여주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강화도에서 흥미로운 장면을 촬영했어요. 한국이 발전한 이유가 단순히 경제 성장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 간의 유대감과 공동체 문화 덕분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을 다큐멘터리에 녹이면 어떨까요? 그러나 제작사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우리는 따뜻한 정을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성장과 혁신적인 한국을 보여줘야 합니다. 해외 시청자들은 기술, 산업, 글로벌 영향력 같은 요소에 관심이 많지 시골 마을 풍경이나 공동체 문화에는 크게 관심이 없을 거예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강화도에서 느낀 한국의 모습도 충분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제작사는 그런 부분보다는 빠르게 발전하는 한국의 미래지향적인 면을 강조하길 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사람들 간의 유대와 정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예요. 단순히 기술과 경제 성장만으로 설명하기엔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그건 태사 씨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에요. 우리 프로젝트는 명확한 방향성이 있어야 합니다. 제작사의 단호한 태도에 더는 설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서울에서 추가 촬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시와 시골, 둘 중 어느 쪽이 진짜 한국의 모습일까? 발전과 혁신만으로 지금의 한국이 만들어졌을까? 아니면 그 이면에 무엇인가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 질문이 꼬리를 물었지만 당장 답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고민이 깊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제작사와의 미팅 이후 저는 다시 서울 도심 곳곳을 촬영하며 다큐멘터리의 방향을 맞추려 했습니다. 강남의 빌딩 숲, 끊임없이 바삐 움직이는 출근길 인파, 스마트 기술이 접목된 편리한 도시 생활. 이것이 제작사가 원하는 한국의 모습이었어요. 하루는 서울의 한 스타트업 기업을 방문해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이곳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었고 직원들은 밤늦도록 일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인터뷰를 진행하던 직원은 커피 한 잔을 들고 피곤한 눈으로 말했습니다. 여기선 경쟁이 정말 치열해요. 저희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지 않으면 도태되니까 늘 긴장하면서 일해야 하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강화도의 정순 할머니가 떠올랐습니다. 비 오는 날 우산을 씌워주고 아무 조건 없이 따뜻한 밥 한 끼를 내어주던 모습. 그곳에서는 경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해 보였어요. 서울에서는 다들 자신의 목표를 향해 빠르게 달려가고 있었지만 강화도에서는 느림 속에서도 서로를 챙기는 정서가 있었어요. 도시는 발전했고 삶의 속도는 빨라졌지만 그 과정에서 놓치는 것들이 있는 건 아닐까? 서울과 강화도 둘 다 한국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그 차이를 이해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작사가 원하는 경제 성장과 혁신적인 한국이라는 주제만으로는
이 나라를 온전히 담아낼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편집할 영상을 정리하던 중 진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태사, 큰일 났어요. 할머니가 쓰러지셔서 서울 병원으로 이송 중이에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어디 병원이요? 강화도에서 서울로 가는 중인데 난 일이 있어서 당장 갈 수가 없어요. 혹시라도 괜찮다면 대신 가볼 수 있을까요? 저는 고민할 것도 없이 바로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지금 바로 갈게요. 급하게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향하면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 속에서 저는 계속해서 강화도에서의 기억을 떠올렸어요. 아무 일 없으셔야 할 텐데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깊은 긴장 속에서 숨을 골랐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접수대에서 정순 할머니의 입원실을 물었습니다. 급하게 뛰어오느라 숨이 가빴지만 지금 중요한 건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정순 환자분 어디 계신가요? 간호사가 차트를 확인하더니 병실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엘리베이터를 타고 병실이 있는 층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병상 위에 누워 계신 정순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지만 다행히 의식은 있으셨어요. 할머니, 정순 할머니는 저를 보더니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다급히 손을 잡으며 번역기를 켰어요. 괜찮으세요? 어디 많이 안 좋으신가요? 할머니는 약하게 손을 흔들며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러나 옆에 있던 간호사는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큰 병은 아니지만 연세가 있으셔서 며칠간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탈수 증상도 있고 혈압도 조금 떨어진 상태입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혼자 계셨다면 더 위험했을 수도 있었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진호가 들어왔습니다. 태사, 그는 숨을 고르며 침대로 다가왔어요. 저와 마찬가지로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할머니를 보더니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걱정했어요. 할머니는 힘없이 미소를 지으며 진호를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다시금 느꼈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이들 사이에는 가족 같은 유대감이 있었습니다. 진호가 돌아보며 제게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바쁜데 이렇게 와줘서. 아니에요. 당연히 와야 했어요. 할머니께 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요. 진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던 중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한국에서 지내면서 많은 걸 느꼈을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발전과 기술만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을 지탱하는 건 그런 것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챙기는 방식이 다르다고 해야 할까요? 병원 창문 너머로 서울의 밤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이 병실만큼은 조용한 평온이 감돌았어요. 정순 할머니는 피곤하셨는지 깊은 잠에 빠져 계셨고 진호는 한숨을 돌린 듯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저의 마지막 말에 깊이 생각하는 듯 하다 고개를 끄덕이고 말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한국에서는 가족이 아니어도 서로 챙기는 게 자연스러워요. 할머니도 태사한테 그렇게 하셨던 거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단순히 발전된 한국만을 담아서는 안 된다고요. 제작사가 원하는 방향과 다를 수도 있지만 진짜 한국의 모습을 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순간 다큐멘터리의 진짜 주제가 머릿속에서 명확해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병실 한쪽에서 노트북을 꺼내 들고 다큐멘터리 편집본을 살펴보았습니다. 빠르게 발전한 한국의 모습, 기술과 경제가 만들어낸 화려한 풍경들. 하지만 강화도에서 촬영한 장면들을 다시 보니 제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기 시작했어요. 도시에서의 촬영은 분명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바쁘고 치열한 경쟁 속에 살고 있었어요. 반면 강화도에서의 촬영은 한적하고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정순 할머니를 비롯한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돌보고 작은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한국의 발전을 이야기하면서 정을 빼놓아도 괜찮을까? 제작사는 빠른 경제 성장과 혁신적인 기술을 강조하는 영상을 원했지만
저는 한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발전만을 조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기술과 경제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따뜻한 연대와 공동체 정신도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때 노트북 화면 속에서 비 오는 날 우산을 씌워 주던 정순 할머니의 모습이 다시 보였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제 시선을 완전히 바꿔 놓았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 원래 방향 그대로 만들 수는 없겠어. 진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해요? 저는 화면을 보며 천천히 대답했어요. 이 다큐멘터리를 어떻게 만들지 다시 고민하고 있어요. 진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다렸고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제작사에서는 경제 성장과 혁신적인 한국을 원해요. 하지만 저는 한국의 발전이 단순히 기술이나 경제력 때문만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정과 연대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을 담아야 진짜 한국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제작사를 설득해야겠네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설득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설득이 통하지 않는다면 저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제작사의 지원 없이 다큐멘터리를 완성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지금은 후회 없는 선택을 하고 싶었어요. 진짜 한국을 담아야 해. 그 결심이 확고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해외에 있는 제작사와 화상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들에게 최종 편집본의 일부를 공유하며 말을 꺼냈어요. 한국의 발전을 조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단순한 경제 성장과 기술 혁신만으로 이 나라를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한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사람들 사이의 유대감과 정서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반드시 다큐멘터리에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제작진이 영상을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곧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태사, 우리는 처음부터 혁신적인 한국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공동체 문화나 인간적인 정서를 강조하는 건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닙니다. 역시나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기술과 경제만 강조하면 한국이 발전한 이유를 온전히 설명할 수 없어요. 저는 현장에서 직접 경험했어요. 서로를 돕고 챙기는 문화가 한국을 지탱하는 힘이라는 걸요. 이 요소가 빠진다면 다큐멘터리는 단순한 성장 기록일 뿐입니다. 제작사는 짧은 침묵 후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만든다면 우리 지원은 어렵겠네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제 방식대로 만들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작사의 지원 없이 다큐멘터리를 완성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확신이 있었어요. 한국을 제대로 보여주려면 발전만이 아니라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담아야 했습니다. 몇 주 후 저는 다시 강화도로 향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건강을 되찾으셨고 진호와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서로를 챙기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카메라를 들고 이들의 삶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정순 할머니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마을회관에 저를 초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를 환영해 주었고 따뜻한 밥 한 끼와 막걸리, 소주 등 한국의 전통주도 내어주셨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한국의 정,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게 바로 한국을 이루는 유대와 공동체의 힘 아닐까? 저는 한국에서의 촬영을 마치고 편집을 하기 위해 고국인 영국으로 돌아갑니다. 한국의 따뜻함을 촬영한 영상에 깊이 있게 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제 다큐멘터리가 나오게 된다면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할머니 오래오래 사시고요. 한국 사랑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요즘 외국인들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애정보다 한국인이라는 인종에 대한 애정이 더 크다고 합니다. 한국 여행을 하는 수많은 외국인들도 한국인의 정을 느끼러 온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국의 정이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 감동 비디오의 마지막을 장식해주세요. 오늘의 비디오가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